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경기능사 필기 모의고사 3회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관찰자 시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형태감이나 색채감에서 양쪽의 크기나 무게가 안정감을 줄 때 나타내는 아름다움. 자, 중심선을 기준으로 형태나 색채감이 양쪽의 크기나 무게가 비슷한 느낌이 들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뭐 대칭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대칭은 뭐 무게감 똑같아요. 무게감이나 혹은 크기, 색채로 이거를 균형을 맞춰줄 때, 그런 걸 이야기할 때 우리 균형미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 대비미나 강조미, 반복미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만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 가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봅니다. 해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100분의 1 축척의 설계 도면에서 1cm는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얼마를 의미하는가? 우리가 축척과 도면에서의 것이 실제 거리로 이야기할 때 축척과 도면에서 나오는 cm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1cm를 100배 했기 때문에 곱하면은 100cm가 되죠. 100cm는 실제 거리가 1m가 됩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도면에서 5cm고 축적이 200대 1이다. 그러면 실제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아요. 5 곱하기 200을 하면 1000cm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10m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분의 1에서 5cm는 10m인 거죠. 그래서 어려울 거 없어요. 거리는 도면의 크기에서 그 다음에 축척을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실제 거리가 계산되어진다. 이 계산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넓이가 나오면 넓이는 가로 세로를 분리해서 도면 실제 거리와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가로 세로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만 주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도면에서의 거리와 축척을 그냥 곱해주면 된다. 3번 사적지 조경 시 인과 뒷뜰에 식재하는 수종으로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은, 자 보시면 우리가 그 조선시대 후정에서 뒷뜰에서 사용했던 나무들은 주로 과실수를 식재했어요. 아주 큰 나무, 녹음수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버즘나무는 적당하지 않죠. 우리 아담한 나무, 뭐 아니면은 열매나 꽃을 감상하는 나무 이런 걸 위주로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즘나무는 우리가 뭐 녹음 식재할 때 주로 쓰는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플라타너스죠. 자, 4번. 인간 척도, 휴먼 스케일 밀접한 관계를 갖기가 가장 어려운 거. 자, 인간 척도, 휴먼 스케일이라는 거는 그 르 꼬르부지에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인간 척도는 이제 사람이 가지는 사람의 몸으로 할 수 있는 뭐 높이, 거리,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문의 손잡이 위치라든지 변기의 위치, 세면대의 높이, 이런 싱크대의 높이 이런 것들이 사람이 적합하게 사람의 몸 크기를 기준으로 정한 척도를 우리가 인간 척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관계경관이나 세부경관, 위호경관은 관찰자의 입장, 이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경관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 사항이 있고요. 지형경관인 경우에는 우리 인간 척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연 구조물에 관한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인간 척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 선의 분류 중 모양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선 문제 계속 벌써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아마 중복되어지는 문제일 건데요. 선은 모양에 따른 분류, 용도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 있고요. 특히 요 모양에 따른 분류도 여기 실선과 허선으로 분류됩니다. 실선은 굵은 선, 중간선, 가는 선, 허선은 파선, 1.3선, 2.3선, 용도에 따른 분류로 하면 외형선, 절단선, 뭐 수문선, 가상선, 치수선 이렇게 명칭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양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 4번 치수선은 용도에 따른 분류겠죠.
6번 서양에서 정원이 건축의 일부로 종속되던 시대에서 벗어나 건축물을 정원 양식의 일부로 다루려는 경향이 나타난 시대는, 자, 일단 르네상스 그러니까 중세는 우리가 암흑 시대에 있기 때문에 뭔가 발달한 게 없어요.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문화적으로나 뭐 종교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중세 시대는 암흑 시대였기 때문에 문화가 발달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의 경우는 그때는 우리가 조경을 이야기할 때 뭔가 그 건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거를 뭐 하나의 분야로 따로 분류하지 않고요. 어디에 속하는 애매한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가드너의 개념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에서는 조금 더 복잡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막 이런 식의 일부로 다루는 경향이 나타난 시기인 거예요. 나타난 시기. 실제 현대는 그런 게 아주 여러 가지로 조경을 확대 해석하는 게 확대적으로 뭐 여기 건축적인 부분도 있고 미적인 부분도 이게 지금 이미 팽배해져 있는 시대고 막 나타난 시대는 르네상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 르네상스의 문화가 부흥했고 발달했고 이때 정원 양식도 발달한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조경 양식 발생 요인 가운데 사회환경 요인이 아닌 것은, 이 부분도 자연환경 요인, 사회환경 요인에서 많이 출제되어지고 있죠. 이것도 앞서 문제에서 나왔을 건데요. 사회환경 요인은 민족성이나 사상, 종교, 역사성, 뭐 인구, 뭐 이런 것들, 경제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고요. 자연환경 요인에는 기후나 지형, 뭐 토양, 여기 뭐 토양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자연환경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사회환경 요인이 아닌 것은 기후죠. 이거는 자연환경 요인입니다. 이 문제도 뭐 제일 많이 어떻게 보면 근데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8번 우리나라에서 최초 유럽식 정원이 도입된 것은, 우리가 최초라는 말을 쓰면은 그거는 우리 외워야 돼요. 왜냐면은 특이한 거니까.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외울 필요 없다고 보면, 자, 덕수궁 석조전 앞에 있는 정원, 우리 침상원이라고 얘기하고 최초의 유럽식 정원이며, 이 석조전 또한 최초의 유럽식 건물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아마 굉장히 대리석으로 서양식 정원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최초의 유럽식 건물, 최초의 유럽식 정원이 도입된 곳이 덕수궁 석조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파고다 공원은 우리 탑골공원이라고 지금 얘기하죠. 탑골공원 1897년에 만들어졌고요. 장충당 공원은 19년도에, 사직공원은 21년도에, 효창공원은 29년에 이렇게 공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구중앙정부청사주의, 이거는 뭐 거의 1900년대 후반 뭐 이때쯤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종로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부청사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뭐 한참 뒤의 얘기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번 공원 설계 시 보행자 2인이 나란히 통행 가능한 최소 원로폭은, 자 보시면 4, 5m, 3, 4m는요, 우리가 차량이 통행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입구가 3, 4m만 돼도 차가 통행이 가능한 원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냥 보행자 2인이 다니는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 두 개는 너무 넓어서 X. 자, 0.3에서 1m 같으면 혼자서 간신히 지나갑니다. 0.3 같으면은. 그쵸? 혼자서도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가 적당하다 봅니다. 이거는 외워서 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상식적으로 아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2인 통행 1.5에서 2m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벤치, 의자 있죠? 그것도 보통 1.2m가 2인용, 1.8m가 3인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10번 조경을 프로젝트의 대상지별로 구분할 때 문화재 주변 공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보시면 문화재 공간 혹은 레크레이션 공간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진 문제가 전에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 보통 유원지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우리는 유원지, 레크레이션 공간이라고 얘기하고요. 궁궐이나 사찰이나 왕릉을 우리는 문화재 공간이라고, 주변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시설 중, 앞에 말은 너무 길어요. 중요한 거 아니고, 편익시설이 뭐냐 이겁니다. 편익시설, 이것도 중복돼서 문제 많이 나옵니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매점, 뭐 음수전, 자전거 보관대, 그런 것들을 우리는 편익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체험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교양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보고, 정글짐 같은 경우 유의시설에 속하겠죠. 이 편익시설과 교양시설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번 각종 기구, T자, 삼각자, 스케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면 그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면 그린 거, 설계자의 의사를 뭐 표시하고 전달하는 거, 다시 말하면 제도, 혹은 우리가 작도한다, 뭐 제도한다, 설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도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도면에다가 뭔가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제도, 작도한다, 도면을 그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번.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조경작품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얘기 나오면은요, 고대 이탈리아와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의 그 조경 작품을 이야기하는데, 고대를 이야기할 때는 고대 로마라고 이야기하고요. 르네상스 이후로 얘기하면 이탈리아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같은 나라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조경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란셀로티장, 빌라 메디치, 빌라 랑떼, 혹은 빌라 에스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고대, 이탈리아에 있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고대 로마 시대 때 발달한 빌라는 이렇게 라우렌티장이나 투스카나가 토스카나 얘기입니다. 아드리아나장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의 각 코스를 설계할 때 어느 방향으로 길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 제가 골프장 모양 몇 번 그려서 설명드렸을 겁니다. 남북 방향으로, 장축이 남북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2번인데요. 우리가 그 공을 이용하는 구기 종목의 경우는 장축을 다 뭐 배드민턴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테니스장,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장축이 이렇게 길게 남북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죠. 왜? 그래야지 공평하죠. 햇빛을 받는 게 서로 그래갖고 이것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위아래로 나눠서 전반전, 후반전 하든 뭐 세트를 나눠서 하든 어차피 나눠서 계속 바꿔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햇빛을 눈 부시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까 그거 반드시 구기 종목에서는 장축을 남북 방향으로 한다. 15번. 영국의 스토우원을 설계했다. 하하 기법을 사용했다. 우리 이거 뭐 그 영국의 조경가들 세트로 항상 외웁니다. 자, 브릿지맨이 스토우원에 하하 기법을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켄트는 자연은 직선을 싫어한다고 얘기하고 근대 조경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공원을 교체한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험프리 랩터는 레드북을 갖고 다니면서 개조 전, 개조 후의 모습을 비교하는 스케치북을 갖고 다녔고요. 에디슨은 뭐 우리 다 아시는 발명가입니다. 자, 16번. 맹활력이 가장 약한 수종은, 이 맹활력 얘기도 계속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하기를 산울타리로 사용하는 지똥나무나 사철나무 이런 것들은 맹활력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벚나무는 부에 약한 나무, 그래서 맹활력이 약해서 우리 전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맹활력이 약한 나무는 답은 3번 벚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외벽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사용하는 미장재료, 미장입니다. 미장. 마무리를 이쁘게 하는 걸 우리가 미장재료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 니스나 레커는 도장재료입니다. 도장재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타르는 우리 그 담배의 나쁜 성분 중에 타르라고 있죠. 네, 뭐 안 좋은 성분이죠. 그거랑 미장재료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외에 미장조례는 여기 지금 벽토가 있지만 우리 시멘트 몰타르 있죠? 그것도 미장재료,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이런 것들이 미장재료에 속할 겁니다. 18번 분쇄목인 우드칩을 멀칭재료로 사용할 때 효과가 아닌 것은 그때 비탈면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우드칩 해갖고 제가 멀칭재료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이 우드칩은 멀칭재료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효과는 미관적으로도 괜찮고요. 잡초나 그 잡초를 억제하기도 하고 토양을 개량해 주기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배수 억제 효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배수를 억제한다? 배수 억제하는 게 좋은가요? 나쁜 거죠, 오히려. 예,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 19번. 잔디밭 조성 시 떼짱 심기와 비교한 종자 파종 방법의 이점이 아닌 것은, 자, 종자 파종을 하게 되면 일단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러니까 종자 가격이 잔디 떼짱 가격에 비해서 싸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드는 거 맞고요. 두 번째, 작업이 비교적 쉽습니다. 종자를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거 서서 작업해도 되고 아니면 기계 하이드로 시더를 이용해서 기계로 대량으로 살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작업이 비교적 쉽죠. 그 다음에 이 종자 파종을 하면은요 뿌리가 훨씬 더 튼튼하고 균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균일하고 치밀한 잔디밭을 조성하고 싶다면 파종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잔디밭 조성에 짧은 시일이 걸린다. 얘는 떼짱 심기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파종은 잔디밭 조성하는 데까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겠죠. 뭐 발화해서 올라오는 데는 뭐 1, 2주면 사실 발화해서 올라와요. 하지만 얘를 잔디밭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개월에 수개월이 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떼짱의 경우는 내가 떼짱 심고 다음날 바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일일이 다 작업을 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자, 20번. 시멘트가 경화하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며 시멘트의 분말도 화합물의 조성 및 온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강도입니다. 경화하는 힘의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멘트의 강도는 분말도가 당연히 아주 밉자가 고울수록 강도가 높습니다. 온도가 높으면은 30도까지는 굉장히 강도가 좋아요.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강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21번. 봄에 씨 뿌리 많은 1년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초하류 문제는 꼭 한 문제는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중요한 거는. 자, 일단은 얘네들은 지금 다 1년초예요. 1년초인데 중요한 거는 얘가 봄 뿌림이냐 가을 뿌림이냐 이런 거죠. 자, 봄에 뿌리면은 파종을 봄에 하면 꽃이 언제 피겠어요? 여름이나 가을에 피겠죠. 그럼 얘는 여름이나 가을 화단에 사용하는 거랑 같은 맛.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가을에 뿌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겨울을 지나서 봄 화단용이에요. 봄 화단용. 대표적인 게 펜지겠죠. 그리고 여름, 가을에 피는 게 이제 채송화나 셀비어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닌 것은 했어요. 피투니아는 다년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2년생으로 보기도 하고요. 다년생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꽃은 거의 봄에부터 시작해서 거의 가을까지 계속 꽃이 피고 지고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지자체에서 화단용으로 피투니아를 많이 씁니다. 다리, 교각에 많이 쓰는 게 페투니아입니다. 피투니아, 페투니아 다 같은 꽃입니다. 22번. 목재의 건조 목적. 건조에 대한 목재 건조 얘기 아마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건조하는 이유는 함수율을 적게 하기 위해서 13에서 15%로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하냐? 부패 방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늬를 강조한 거는요, 우리 혹시 토치 같은 거 아실 거예요? 토치를, 그러니까 그을르는 거죠. 그을려서 딱 사포칠을 하면 그 문양이 굉장히 무늬가 강조돼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건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3번. 플라스틱 제품 제작 시 첨가하는 재료가 아닌 것은이에요. 아닌 것은. 우리가 항상 문제를 보실 때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은, 바른 것은. 이걸 명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 끝에. 자, 얘는 아닌 것은이에요. 플라스틱하고 관계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A제 보세요. 우리가 콘크리트 배울 때
혼화제, 혼화재, 혼합하는 재료 이런 걸 배우셨을 겁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AE제예요. 이거는 콘크리트의 혼화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가소제, 안정제, 충진제를 우리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고 해설을 해놓은 거고 AE제가 콘크리트 혼화제인 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플라스틱 제품하고 상관이 없는 거는 우리가 그걸로 알 수 있다. 24번. 금속 재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자, 금속 재료의 장점이 뭡니까? 튼튼한 거, 단단한 거, 뭐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광택도 있고 특이해요. 그런데 질감이 단점이 뭐냐면 차갑다는 게 단점입니다. 차가운 느낌이에요, 철제는. 그리고 또 하나 금속 재료의 단점이 뭐냐면 녹쓰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금속 재료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녹막이 칠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철제는 뭘 어떻게 해도 이걸 따뜻한 느낌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장점이 굉장히 많죠. 강도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뭐 불연제고 타지 않고 뭐 고유의 강택이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5번 음수이며 또한 청근성인 수종. 자, 보시면 전나무는 음수이기는 하지만 신근성입니다. 모과나무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양성인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왜? 모과나무처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음수일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작나무는 청근성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얘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독일 가문비가 이제 청근성이면서 음수인 거죠. 이렇게 이거 외우시기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햇빛이 많이 받아야 되는 나무들 보면은, 일반적으로 화목류 같은 경우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6번. 우리나라 사용하고 있는 점토벽돌의 기존형과 표준형. 자, 벽돌은 이렇게 생겼죠? 자, 요거, 높이. 자, 기존형은 요게 21, 요게 10, 요게 6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210에 100에 60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게 기존형이고요. 표준형은 190에 90에 57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얘가 기존형을 묻는 건지 혹은 표준형을 묻는 건지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문제 끝까지 읽지도 않고 표준형 요것만 보고 요걸 표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이거 많이 틀리세요. 알고 있거든요. 자, 다시 기존형은 210, 표준형은 19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진짜 맞추라고 내는 문제예요. 맞추라고. 그런데 이거를 문제를 끝까지 안 읽고 오이씨 이거 나 아는 문제야. 오예 이러면서 표준형까지만 읽고 4번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형 벽돌을 물어봤어요. 그럴 때는 답은 2번 21cm, 10cm, 6cm입니다. 요거는 문제만 잘 읽어보시면 돼요. 27번 합성수지의 종류는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학생들한테도 늘 말씀드리는 게 500도씨 이상에서 견디는 수지는 실리콘 수지밖에 없어요. 다른 수지도 뭐 열에 강하기는 합니다. 얘네들이 열 경화성이기 때문에 열에 다 강하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온도에서 견디는 거는 실리콘 수지다. 딴 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앞에 거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중요한 거는 500도씨 이상 그러면 실리콘 수지 그렇게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석가산을 만들고자 할 때, 자, 석가산 만든다. 가짜산입니다. 가짜산 하면은 우리 송나라 태호석으로 만든 만세산원 그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송나라 때 태호석으로 석가산을 조성했는 게 석가산 기법의 초시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태호석을 뭐라고 하냐? 괴석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잡석은 밑에 우리 바닥을 기반 안정화할 때 얘기하는 거고, 호박돌과 자갈은 동글동글한 거기 때문에 석가산을 만들기 힘듭니다. 그리고 크지 않아요. 조그맣기 때문에 이거는 석가산 기법과 전혀 관계가 없다. 29번 주목, 텍사스예요. 부적합한 것은 주자가 불굴주자입니다. 그래서 수피와 열매가 빨갛다고 해서 주목입니다. 그러면 부적합한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생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 우리 그 주목을 이야기할 때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고 그래요. 사는 것도 오래 살지만 죽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생장 속도가 매우 느린 나무가 바로 비자주목 선잣나무입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30번 목재의 옹이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 옹이는 우리 그 나무를 이렇게 절단해 보면 구멍이 뽕뽕 나기도 하고 그 옹이 때문에 못이 잘 안 박힌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옹이는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는 곳에 생기는 결점이거나 혹은 나무의 몸에 박힌 가지의 밑부분을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그런 거를 우리가 옹이라고 하는데, 이게 모양상으로는 예쁠 수가 있지만 강도가 균일하지 않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이 옹이 때문에. 그래서 옹이가 있으면 인장 강도가 증가한다라는 말은 다 잘못된 말입니다. 인장 강도라는 게 뭐야? 당기는 힘이죠.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네, 압축 강도는 좀 그것 때문에. 근데 얘 때문에, 옹이가 이게 그 나무가 이렇게 판재로 자르면 옹이 부분이 쏙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강도를 오히려 나쁘게 해야 하는 게 옹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 옹이가 있으면 인장 강도는 증가한다. 얘는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1번 일반적으로 봄에 가장 먼저 황색 계통의 꽃이 피는 수종은, 자, 이 문제도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예전에 이제 이 꽃 색깔에 관한 문제 얘기가 많이 나오면 일단 풍년화가 가장 빨리 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박태기 같은 경우는 일단 색깔이 빨갛지 않아요. 박태기 나무는 약간 자줏빛 색깔 붉은 계열이고요. 등나무는 보라색 계열이고, 이게 이제 노란 꽃이 피는 겁니다. 산수유밖에 없죠. 그 외에 풍년화가 황색, 그 다음에 생강나무가 황색 계열의 꽃이 이른 봄에 핍니다. 이게 이제 요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디딤돌로 사용하는 32번 디딤돌로 사용하는 돌 중에 보행 중 군데군데 잠시 멈추어 설 수 있도록 설치하는, 뭐 우리 말하자면 참 같은 겁니다. 참. 잠시 멈추는 상태. 그 돌의 크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일단 디딤돌의 크기는 3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왜? 우리 성인 발 크기로 하자 그러면 발 하나가 넉넉하게 닿을 수 있는 크기가 30c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중간 참, 그러니까 잠시 멈추는, 자, 이게 30cm가 이렇게 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멈춰서 방향을 바꿀 때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중간에 머무는 곳을 우리가 지금 잠시 멈출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30cm니까 얘보다는 커야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50에서 55cm 정도라고, 그러니까 두 발을 놓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33번 토양 계량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자, 토양 계량제라는 것은 뭐냐면 물리성을 좋게 하거나 토양의 화학성을 좋게 하는 거를 토양 계량제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물리성이라는 거는 통풍이나 배수를 좋게 하게 하거나, 화학성이라는 거는 얘를 산성을 중화시키거나 알칼리성을 중화시키는, 그걸 계량하는 걸 우리가 토양 계량제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자, 지금 홀맥스콘이라는 게 나왔는데 얘는 밝은 촉진제입니다. 그러니까 생장 조절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상관없는 얘기죠. 피트모스나 부엽토 폴라이트는 토양 계량제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34번.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가지를 자를 경우 수종별 상처 부위의 부후 위험성이 가장 적은 것은? 큰 것이 아니에요. 크다 그러면 우리 벚나무겠죠. 벚나무 늘 많이 문제되었는 거죠. 자, 가장 적은 것은 소나무죠. 왜냐하면 소나무는 송진 때문에 얘가 이제 말하자면 코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부후가 되는 원인이 잘린 단면으로 수분이 침투되는 거나 세균이 침투되기 때문에 부후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송진이 그 코팅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후의 위험성이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후는 목재가 부패하는 걸 우리가 부후라고 이야기합니다. 35번. 조경용으로 벽돌, 도관, 타일, 기와 등을 만드는 재료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벽돌. 다른 건 모르겠고 벽돌 만드는데 금속으로 만드나요? 너무 무거워요. 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너무 헐렁벌렁하죠. 가볍잖아. 너무 가볍죠. 시멘트로만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시멘트로 타일이나 기와 도관 만들 수는 있으나 점토로 만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 광물질이 단단하게 구워서, 자, 여기서 얘기하는 벽돌이나 도관, 타일 이런 것들은 소성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소성이라는 게 뭐냐면 열을 가해서 얘를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멘트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굳는 거니까 이거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구워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들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점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토를 왜 구우면 우리 도자기 되는 것처럼 있죠? 그런 걸 소성시킨다고 얘기하거든요. 소성할 수 있는 재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점토. 36번.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을 표시하는 용어 중 거푸집 등의 형상에 순응하여 채우기 쉽고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성질을 가리키는 것은? 자, 거푸집 얘기가 나오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거푸집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성형 틀이에요. 빵을 굽는다면 밀가루 반죽을 붓는 반죽 틀이 될 거고요. 우리 떡을 찐다 그러면 우리 그 떡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형 틀을 얘기하는 건데, 거푸집이. 자, 그럼 금방 제가 성형이라고 얘기했죠. 거푸집 얘기가 나오면 성형성입니다. 뭐 다른 거 크게 읽어볼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콘크리트의 특징, 워커빌리티가 어떻고, 컨시스턴시가 어떻고, 그 다음에 펌퍼빌리티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들은 계속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워커빌리티는 시공 난이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컨시스턴시는 반죽 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펌퍼빌리티는 뭐냐면 우리 왜 높은 고층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을 때 펌프카 부르죠. 이 펌프카의 그 시공 난이도를 펌퍼빌리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라스티시티는 바로 성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그 성질은 플라스티시티, 성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37번. 시공관리 주요 계획 목표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은이라고 그랬어요. 자, 시공 계획을 하는 이유는 품질을 좋고 원가를 싸고 공정을 빠르고 그리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안전하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그 다음에 싸게 할 수 있냐? 이거를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공사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공사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시공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수한 시각미는 그게 해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쁘게 하는 건 다 좋죠, 당연히. 왜냐면 조경이라는 게 미려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하지만 그거에 이전에 우수한 품질과 공정을 단축하거나 경제적으로 시공하는 게 먼저입니다. 돈 엄청 많이 들이면 당연히 예쁘죠. 그렇지만 내가 견적받은 그 금액의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시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1억짜리 공사를 했는데 1억 5천 들여갖고 예쁘게 못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1억 안에서 깔끔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경제적 시공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을 제때 할 수 있는 거. 지나고 하면은 공사 금액에서 돈을 제하고 줍니다. 지체상금률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요 계획 목표라고 볼 수 없는 것은 3번 우수한 시각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8번 추위에 의해 나무줄기 또는 수피가 수선 방향으로 갈라지는 현상. 자, 추울 때 갈라지는 거다 얘기했어요. 답은 3번 상열입니다. 피소는 여름에 더워서 터지는 걸 피소라고 하고, 고사는 그냥 죽는 걸 고사라고 얘기합니다. 괴사는 썩는 거를 괴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답은 상열, 추위에 의해서 수피가 갈라지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39번 토공사에서 흐트러진 상태의 토양 변화율이 1대1일 때 터파기 양이 10세제곱, 대매우기가 7세제곱이라면 잔태 처리는 터파기가 10이고 터파기 한 양이 10이고 그 다음에 대매우기가 7이라면 이게 잔토 처리 양입니다. 3세제곱이. 그러면 이게 3세제곱이란 양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얘를 파낸 상태이기 때문에 흐트러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토양 변화율을 곱해주고 그렇게 되면 내가 처리해야 될 잔토는 3.3이 되는 겁니다. 토양 변화율 얘기 계속 이어서 여러 번 중복돼서 나왔죠. 그러니까 요거는 흐트러진 상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연 상태를 1로 보고 흐트러진 상태는 양이 많아지는 거, 다져진 상태는 그거보다 작아지는 걸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땅을 만지면 얘는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땅은 굴삭기로 파면. 그래서 흐트러지면 일단 부피가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딱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보다 크다. 자, 40번. 조경공사에서 수목 및 잔디의 할증률은 10%입니다. 이것도 뭐 외워야지 어떡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할증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손실될 것을, 재료가 손실될 것을 예상해서 증감해서 보유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할증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상률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시멘트 벽돌은 5%, 점토 벽돌은 3%의 할증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할증률이 어떤 게 손실률이 더 많은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돌을 그냥 자연석을 마름돌로 만든다. 그러면 그 손실률이 얼마겠어요? 3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증률이 가장 높은 것은 얘기하면은 자연석을 마름돌로 가공할 때 손실률이, 할증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목, 잔디, 생물이 10%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수목의 할증률은 10%. 답은 3번입니다. 41번. 연못의 급배수에 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일단 배수공은 물 빠지는 거는 바닥, 맨 밑에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물 높이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원류구라고 합니다. 순환 펌프 시설의 정수 시설을 설치 시 이런 게 보이면 안 좋잖아요. 안 예쁘니까 차폐식제를 해줍니다. 급배수에 필요한 파이프의 굵기는 강우량과 급수량을 당연히 고려해야겠죠. 만약에 강우량이 많으면 굵기가 더 커야 되고 배수량이나 급수량이나 많아야 되면 당연히 파이프 굵기가 커야겠죠. 그다음에 아니면 조그만 연못이라든지 급배수가 양이 많지 않으면 파이프의 굵기를 더 작게 해도 되죠. 그거는 급수량에 따라서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은 토수구가 아니라 원류구죠. 42번. 우리가 새끼줄로 뿌리분을 감는 방법 중 석줄 2번 걸기, 2번 감기 표현은, 자, 1번 보시면 모양이 위에서 봤을 때 넉줄 감기죠. 3번은 넉줄 2번 감은 거고요. 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이 모양이 삼각형이 되면 이게 석줄 감기고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네모 모양이 되면 넉줄 감기입니다. 얘는 위에서 봤을 때 이게 하나니까 넉줄 1번 감기, 얘는 넉줄 2번 감기가 되는 거죠. 2번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감을 수가 있는지. 얘도 약간 석줄 감기, 석줄 1번 감기. 얘는 석줄 1번 감기 그림인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분감기 한 번만 해보면 사실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습할 장소가 있다면 이런 거 이제 한 번만 분 모양을 위아래로 이렇게 감아보면 모양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동그란 공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묶어보는 것도 좋은 연습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43번. 잔디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질소비료가 부족한 지역, 수분한 경우, 부족한 경우, 잔디라고 얘기했잖아요. 잔디. 우리 잔디 얘기하면은 뭐였어요? 한국 잔디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 녹병입니다. 다른 거는 이런 것들은 입마루병에 그을음병, 흰가루병은 낙엽 한류압수, 잎이 조금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잎이 이렇게 가는데 이런 거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44번. 조경 수목 중 탄수화물의 생성이 풍부할 때 꽃이 잘 필 수 있는 조건에 맞는 탄소와 질소의 관계로 가장 적당한 것은 3번. 질소보다 탄소가 많은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뿌리고 얘를 질소로 보고 얘를 탄소로 봅니다. 우리가 탄질률이라고 얘기하죠. 탄질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뿌리 부분은 질소가 많이 필요해요. 질소가 많이 필요하고 위에가 탄수화물, 꽃이 잘 필 수 있다는 거는 위에 얘가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탄소가. 그래서 우리가 탄소와 질소의 관계를 꽃이 풍부하게 생성이 풍부할 때 꽃이 잘 필 수 있는 위쪽이 많이 영양분이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위에 부분이 많아야 된다. 탄소가 많아야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뿌리의 생장이 강하게 잘 발달하고 생육을 많이 필요로 한다면 반대로 1번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탄질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이것도 뭐 설명이 길어지는데 요거 정도만 이해해도 우리 문제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45번. 좁은 정원에 식재된 나무가 필요 이상으로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녹음수를 전정하는 것은 억제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옥상 정원을 생각해 봅시다. 옥상 정원에는 나무가 너무 크거나 옆으로 퍼지거나 위로 크거나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하중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토심 부분 때문에 나무가 너무 커버리면은 생장을 조금 억제시켜주는 게 나아요.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수목이 필요 이상 자라지 않게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생장을 억제하기 위한 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6번. 낙엽수의 휴면기인 겨울 전정의 장점. 금방 앞에 말한 것처럼 휴면기라고 그랬어요. 쉬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그 시기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장점이 뭐냐 이거죠. 얘가 아무래도 휴면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틀린 것이라고 그랬어요. 틀린 거. 일단 첫 번째는 병충해 입은 가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잎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2번. 가지의 배치나 수영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전정하기 쉽습니다. 잎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굵은 가지를 잘라도 전정에 영향을 자, 이거는 우리가 겨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강전정이 가능한 시기가 겨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의 장점이 굵은 가지 강전정을 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 휴면기니까. 그런데 이거 4번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겨울 전정이 세 가지가 나오기 전까지 수정 고유의 아름다운 수영을 감상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맞지만 막눈 발생을 유도한다라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읽어봐야 돼요. 뒷말은 맞거든요. 근데 막눈 발생을 유도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부정화를 발생시킨다? 그러려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휴면기가 아니라 생장기일 때 해야 되겠죠. 오히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답은 4번. 47번. 잔디 한 매 30cm짜리를 한 번에 꽂기가 필요하다. 이제 경사면에 잔디를 식재할 때는 잔디 한 장에다가 보통은 떼꽂이를 이렇게 2개를 꼽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는 하나만 꼽는데요. 하나만 꼽는데 경사면이 45제곱미터면
제곱미터당 11매가 식재되기 때문에 45제곱미터 면적에 11매를 해주면 총 495장이 필요해요. 잔디가. 그런데 한 장당 한 개의 꼬치를 쓴다고 했으니까 꼬치가 몇 개 필요하냐? 똑같죠. 495본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원래는 꼬치를 2개 합니다. 그러면 495 곱하기 2개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진짜 제대로 된 꼬치 수량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한 번의 꼬치라고 했기 때문에 장당 하나, 그러니까 495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답은 그러니까 4번. 48번. 덩굴식물이 시설물을 타고 올라가 정원적인 미를 살릴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닌 것은, 쉽게 말하면 덩굴식물이 뭔가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물이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파고라, 퍼걸러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그래가지고 뭐 퍼걸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파고라 얘기도 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영어라서 이걸 한글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아치, 요렇게 생긴 거죠. 그리고 요렇게 생긴 게 아치겠죠. 그럼 여기 덩굴식물. 트렐리스도 마찬가지. 트렐리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파고라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로 덩굴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답은 뭐겠어요? 테라스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베란다 많이 아시잖아요. 베란다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란다에다가 덩굴식물 하지는 않죠. 답은 그 시설물이 아닌 것은 테라스입니다. 49번. 제초제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거예요. 농약은 외우기가 힘듭니다. 읽기도 힘들어요. 페니트로티온 수화제인데요. 이거를 우리는 스미치온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살충제죠. 그래서 제초제가 아닌 것은 페니트로티온 수화제, 스미치온입니다. 50번. 병해충의 화학적 방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병해충은 일찍 발견해야 방제 효과가 좋죠. 그래서 빨리 약을 뿌려주는, 약할 때 뿌려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예방하는 게 더 좋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발생 후에 약을 뿌려준 데가 아니라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발생 전 예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얘가 상태가 진전된 다음에 하는 건 이미 늦은 거예요. 병해충 발생하는 과정이나 습성을 미리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해에 주의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약의 해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500배 희석하라고 그랬는데 빨리 죽이려고 300배 희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그러죠. 이렇게 하면은 내성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 약이 너무 독해서 죽기도 해요. 그걸 우리가 약해라고 얘기하거든요. 간혹 약을 뿌렸는데 누렇게 됐다고 연락 오는 경우 많아요. 선생님 이거 왜 그러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무슨 약을 뿌리셨나요? 얼마나 뿌리셨나요? 얼마 만에 간격으로 뿌리셨나요? 몇 배 희석했냐고. 제가 그걸 많이 물어보는데, 대부분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 2회에서 3회 나누어서 500배에서 1000배 희석을 하라고 돼 있는데, 2, 3일 간격으로 300배 희석해서 하면은 100% 약해입니다. 그러면 누렇게 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을 많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발생 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병해충 방지에는 가장 좋다. 자, 51번 디딤돌 놓기 방법으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간격은 복폭을 고려한다. 자, 사람 걷는 보폭을 해야죠. 너무 멀리 하면 뛰어다녀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직선 위주로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발이 이렇게 걷지 않잖아요. 이렇게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놓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말. 디딤돌이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곳, 갈라지는 곳은 다른 것에 비해 큰 디딤돌을 놓습니다. 아까 앞서 문제 있었어요. 원래 디딤돌이 크기가 30cm인데 방향이 바뀌거나 잠깐 쉬는 곳은 50에서 55cm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긴 지름은 진행 방향. 자, 디딤돌이 동그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진행 방향으로 놓으란 얘기죠. 진행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놓는다는 게 웃기다는 얘기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놓으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설명 틀린 것은 답은 2번 지그재그로 놓는다. 52번 야외용 의자 제작지 2인용을 기준으로 할 때 얼마 정도의 길이가 필요한가? 자, 우리가 원로의 폭도 2인인 경우에는 1.5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의자 벤치 얘기도 얘기를 했죠. 2인용은 120, 3인용은 180cm 정도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보통 나무를 사러 가면 3,600 조금 넘거든요. 하나의 길이가. 그거를 3등분 하면은 120이 되고 2등분 하면 18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인용, 3인용 뭐 이렇게 저는 기억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3번. 정구장과 같이 좁고 긴 형태의 전 지역을 균일하게 배수하는 암거 방법은 자, 이건데 지금 이제 이거가 제일 이제 혼돈스러워요. 일단 첫 번째는 차단형이라 그래서 우리 그 번면, 경사면에 하는 걸 얘기하는 그림이고요. 2번은 자연형, 대규모 공원에 이거는 뭐 신속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균일한 배수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산책로 때문에 균일하게 그거를 깔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형은 그렇고요.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어골형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런 암거 배수로를 유공관을 설치할 때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쓰기는 해요. 대부분 운동장이나 축구장 할 때 얘기고요. 이거는 좁고 작은 경우 균일한 배수를 원할 때는 질치형입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에는 이 어골형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네. 54번 돌가루와 아스팔트를 섞어 가열한 것으로 자갈층 위에 고르게 깔아서 롤러로 다져 끝매직만 포장은 말 나왔잖아요. 아스팔트를 섞었다. 그럼 아스팔트 포장이죠. 이건 뭐 맞추라고 내는 거죠. 네. 이 포장 방법에 대한 설명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5번. 소나무 혹병의 환부가 4월경이 돼서 터집니다. 그때 흩어져 나오는 포자는 뭘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름 포자, 겨울 포자, 중간 포자가 있습니다. 자, 이때 겨울은 녹병 포자, 4, 5월은 녹포자.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여름 포자, 겨울 포자 이런 말이 없고요. 녹병 포자, 녹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겨울에 퍼지는 거를 녹병 포자. 그 다음에 노란색 가루로 봄에 터지는 거는 녹포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명칭이니까 뭐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름이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 포자의 명칭은 녹포자다. 소나무병에 봄에 터져서 나오는 거는 녹포자다. 그냥 그렇게 딱 아시면 됩니다. 56번. 일반적으로 표면 배수 시 빗물바지는 20-30m마다 이것도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빗물바지의 배수 간격 20-30m. 이것도 뭐 그냥 정해진 규칙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한다. 1에서 10m 너무 가깝고 40-50m는 너무 멀다. 20-30m가 적절하다. 57번. 조경 수목 중 낙엽 수리의 일반적인 뿌리 돌림 시기. 뿌리 돌림은 제가 뿌리 돌림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시기, 그 다음에 언제 하느냐, 왜 하느냐, 방법은 뭐냐 이거거든요. 자, 뿌리 돌림 시기는 봄에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요. 잔뿌리를 많이 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 뿌리 돌림 작업이잖아요. 그럼 이왕이면은 수액 유동이 많은 시기인 3월에서 4월에 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다른 때 해도 돼요. 근데 여기가 가장 좋다고 물어봤잖아요. 뭐 어느 때에 상관없어요. 뭐 봄에 해도 더 지나고 해도 되기는 합니다만 가장 좋은 시기는 그다음에 잔뿌리가 가장 많이 나는 시기인 봄에 하는 게 제일 좋다. 수액 유동이 왕성한 시기에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8번. 화단 조성할 때 경제 화단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자, 1번 보시면 화단의 어느 방향에서나 관상이 가능하도록 중앙부는 높게 가장자리 낮게 한 거를 우리는 모둠 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게 화단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게 모둠 하단.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리본 하단은
이렇게 길게 화단이 돼 있어서 길고 좁게. 그래서 작은 꽃이나 이런 것을 심는 것을 우리는 리본 화단이라고 얘기합니다. 3번은 전면에서 감상하기 때문에 앞쪽에 키가 작은 것을, 얘는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건물이나 어디에 이렇게 식재되어 있어가지고 사람이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뒤에 큰 거, 점점 작은 거. 그래서 한 면으로만 보는 거죠. 얘는 여기서도 볼 수도 있고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고, 화문화단은 크기가 그냥 똑같은 겁니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문양을 넣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펜지 같은 거 왜 보면 중간에 노란색, 겉에 빨간색, 그 겉에 흰색 해가지고 문양 넣는 거 있죠? 그게 화문화단입니다. 화단 명칭 이런 것도 없지, 한 번씩 나오니까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세포 분열을 촉진하여 식물체의 각 기관들의 수를 증가. 특히 꽃과 열매예요. 꽃과 열매, 꽃과 열매. 혈액순환이 잘 돼야, 피가 잘 돌아야지 혈액순환에 좋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 개화가 잘 되고, 개화가 잘 돼야 열매가 잘 달리는 겁니다. 그게 같이 연관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관여하는 것은 피. 제가 막 얘기했죠. 피가 잘 돈다. 개화결실, 그 다음에 뿌리 발육까지 연결되어지는 게 피입니다. 자, NPK 각각의 특징이, 이거는 뭐 딴 거 없어요. N은 생장, P는 금방 얘기한 피를 잘 돌게 해서 개화결실, 뿌리 발육. 그 다음에 K, 칼륨은 여기 보시면은 뭐 광합성량을 촉진시키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엄청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리빨이나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는 게 칼륨이고요. 여기 칼슘은 단단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칼슘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60번. 응애만을 죽이는 농약의 종류는 우리는 살비제라고 얘기합니다. 살비제. 자, 살비제는 중요한 게 일단 같은 약을 연용하지 않습니다. 자, 살비제는 응애만 죽이는 걸 우리가 살비제라고 얘기하는데 A약이 있고 B약이 있고 C약이 있어요. 우리가 살충제를 사용할 때 2, 3회에 나누어서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2, 3회 제가 살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첫 번째 뿌리고 두 번째는 B를 뿌리고 세 번째는 C를 뿌립니다. 다음 해에는 또 C 뿌렸다가 B 뿌렸다, A 뿌렸다 이렇게 바꿔서 해준다고요. 같은 약을 계속 뿌리지 않는다고요. 보통 살충제는 이 A약을 계속 뿌려요. 1, 2, 3회. 그런데 응애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연용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응애가 굉장히 내성이 강해요. 그래서 약을 한 종류만 하면은 그 두 번째 뿌렸을 때 이미 그 내성이 강한 놈이 나와 있어서 약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약을 연용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가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모의고사 한 회차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복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고 그거는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려도 앞서 문제에서 설명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더 듣고 총정리를 해보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회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